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큰오빠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장례식장. 친척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 아파트 15억 원과 예금 5억 원은 아들들에게, 딸들에게는 각 500만 원씩. 그 순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5년 결혼도 포기하고 부모님을 모신 제가 500만 원.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비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미수가 내 오빠들을 믿지 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62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5년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62.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둘,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1962년생. 제가 자란 시대는 딸이 아들만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빠들은 대학을 보냈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게 아버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25에 교육대학에 합격했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1988년 26의 나이에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겁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셨고 거동이 불편해지셨죠. 당연히 누군가는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큰오빠 영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한다. 둘째 오빠 철호는 대구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주말에나 가끔 갈게.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막내 순이는 가시집을 갔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였습니다. 미수가, 내가 좀 돌봐드려라. 넌 선생님이니까 시간 여유 있잖아. 큰오빠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고요? 저도 매일 학교에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부산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의 교직을 포기하고 부산의 작은 학교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8시에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목욕, 식사, 약, 물리치료, 주말에는 병원 동행. 3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럼 전 가볼게요. 10분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5세. 제가 27년간 모신 끝에 장례식장에서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수고했다. 이제 어머니만 계시니까 조금 편하겠다. 편하다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힘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감당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을 더 합치면 35년입니다. 그 35년 동안 저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0년 28의 나이에 만난 남자 선생님.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셔야 해요.
같이 모시면 되지. 아니에요. 당신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 없어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부모님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폐렴이 심해지셨고 의사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실을 지켰습니다. 오빠들도 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만 오는 오빠들. 11월 2일 목요일 오후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복도에서 커피를 사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근처에서 오빠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요? 둘째 오빠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이미 내 명의로 이전했어. 3개월 전에 큰오빠 영수의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의식 없을 때 인감 찍어서 넘겼지. 아무도 몰라. 통장은 제가 관리했으니까. 예금은 우리가 반반 나누죠. 그래. 그런데 미숙이는? 미숙이? 걔는 한 푼도 안 줘. 딸년이 무슨 재산이야. 35년 동안 부모 모신 건 딸의 도리 아니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입을 막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35년, 제 35년이 그들에겐 딸의 도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부산 해운대 아파트, 35평형, 시세 15억 원. 그 아파트는 부모님이 1980년에 사신 것입니다. 당시 5천만 원 주고, 지금은 15억.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자기 명의로 바꿨다고?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유권, 이전일, 2023년 7월 28일. 새 소유자, 김영수. 3개월 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둘째 오빠 철호를 추궁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통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왜? 잘 관리하고 있지. 거래. 내역 좀 보여줘요. 내가 왜 봐? 내가 알아서 해. 오빠, 저도 딸이에요. 볼 권리 있어요. 시끄러워. 딸년이 나서지 마. 둘째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제가 딸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8세. 마지막까지 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마치 뭔가 말씀하시려는 듯. 하지만 말씀은 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부산 서면의 큰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일장. 친척, 친구, 동네 분들. 100여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미숙 씨, 고생 많으셨어요. 35년을 모셨다면서요? 대단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달랐습니다. 미숙아, 음식 준비는 했어? 손님들 접대 좀 잘해. 상주는 내가 해. 우린 피곤하니까. 저는 묵묵히 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1월 11일 일요일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발인을 앞두고 큰오빠가 친척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큰오빠가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증도 받으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뜯더니 큰오빠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언장. 나 김옥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와 예금 5억 원은 장남 김영수와 차남 김철호에게 균등 분배한다. 딸들에게는 각 500만 원씩 지급한다. 2023년 8월 1일 김옥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유언장이야. 공증도 받았어. 큰오빠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이상해? 유언장이 전부지. 아파트 15억, 예금 5억. 합쳐서 20억인데 저한테는 500만 원이요?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쓰셨어. 35년을 모셨는데요. 그건 내 도리잖아. 딸이 부모 모시는 게. 큰오빠가 비웃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도 미숙이가 모신 건데 유언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법대로 해야지.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생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도 500만 원이래. 순이야, 오빠들이 무서워. 나는 그냥 받을게. 순이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려고 저를 35년 동안 이용하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였습니다. 2023년 8월이면 이미 의식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다고? 공증을 받으셨다고? 뭔가 틀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저는 부모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빠들은 아파트는 이미 내 거니까 빨리 비워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옷까지, 책, 사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서재를 아끼셨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문득 아버지가 항상 차시던 열쇠고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유품 상자에 있을 것입니다. 상자를 뒤져 열쇠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편지 봉투가 하나, 미숙에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숙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없을 것이다. 내 오빠들을 믿지 마라. 영수와 철호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다. 아빠는 그들이 언젠가 너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남긴다. 상자 안에 USB가 있다. 거기에 아빠의 진짜 유언이 담겨 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도 함께. 미숙아, 너는 35년을 우리를 모셨다. 그 헌신을 아빠는 잊지 않는다. 내가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아빠가 길을 만들어뒀다. 용기를 내라. 너는 이길 수 있다. 사랑한다. 내 딸. 2015년 3월 12일. 아빠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 하나, 그리고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
서류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의 유언. 임사.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수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내가 평생 우리를 돌본 것을 알고 있다. 내 오빠들은 손 하나 안 대면서 너만 모든 걸 감당했지. 그래서 아빠는 유언장을 남긴다. 법적으로 유효한 공증받은 유언장. 내 재산은 이렇게 나눈다. 부산 아파트와 예금의 70%는 김미숙에게, 나머지 30%는 다른 자녀들이 나눠 가져라. 미숙아, 내가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오빠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수야, 철호야, 너희는 평생 동생에게 짐을 떠넘겼다. 그게 부끄럽지도 않냐. 아빠는 너희가 실망스럽다. 미수가, 이 유언장 날짜를 잘 봐라. 2015년 3월 15일. 아빠가 죽기 3일 전이다. 이게 가장 마지막 유언장이야. 법적으로 유효하단다. 변호사를 찾아가라. 그리고 내 권리를 찾아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말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까지 찍힌. 날짜 2015년 3월 15일. 오빠들이 보여준 어머니 유언장은 2023년 8월 1일자. 하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이전. 그런데 아버지 유언장이 어머니 유언장보다 먼저인데 효력이 있나? 저는 법률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이 유효한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건 합법적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날짜도 명확하고. 하지만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어머님께 상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내 재산의 70%를 미숙에게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도 결국 아버님 재산이었으니 이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오빠들이 보여준 어머니 유언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오빠들이 공개한 어머니 유언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요? 2023년 8월 1일이면 어머님이 이미 치매로 의식이 없으셨을 텐데 공증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게 저도 이상했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해 보시죠. 이게 정말 어머님이 쓰신 건지. 저는 바로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옥자 씨의 필적이 아님 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위조였습니다. 오빠들이 어머니 유언장을 위조한 겁니다. 저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둘째 오빠 철호가 매달 50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5년이면 3억 원. 어머니 생활비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어머니가 의식 없이 병원에 계실 때 명예리전, 인감, 도장도 위조.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오빠들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재산, 환원 청구, 사기죄, 횡령죄 고소. 2024년 1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3월 부산지방법원 민사 12부 첫 번째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오빠들과 저, 그리고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예, 판장님. 피고들은 어머니 명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첫째, 어머니 유언장은 위조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2015년 작성, 공증까지 완료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아버지, 유언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피고 김영수는 어머니 의식 없을 때 아파트 명의를 불법 이전했습니다. 인감 위조 증거를 제출합니다. 큰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넷째, 피고 김철호는 5년간 어머니 통장에서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둘째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저희는 피고 측 앉으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 계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원고 김미숙 씨는 35년간 부모를 홀로 모셨습니다. 이에 대한 간병비 청구도 함께합니다. 하루 10만 원씩 35년이면 약 12억 7천만 원입니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3억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버지 김태식 씨가 생전에 남긴 비디오 유언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아버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수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재산은 이렇게 나눈다. 부산 아파트와 예금의 70%는 김미숙에게. 영수야, 철호야, 너희는 평생 동생에게 짐을 떠넘겼다. 그게 부끄럽지도 않냐.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방청객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큰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오빠들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2024년 5월 두 번째 재판. 오빠들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오빠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영수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는 하지 않는다. 아파트 명의는 즉시 원고에게 환원한다. 피고 김철호는 횡령죄로 벌금 5천만 원, 횡령, 금액 3억 원 전액 반환. 재산 분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아파트 15억 원과 예금 잔액 2억 원 중 70%인 11억 9천만 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5억 1천만 원은 다른 형제들이 나눈다. 추가로 원고의 35년 간병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하라. 계산해보니
제가 받는 총액은 약 18억 원. 오빠들은 각각 1억 원 정도.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데 큰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오빠, 이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미안하다. 진심이야. 35년 전에 미안하다고 하셨어야죠.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막내, 동생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순이야, 언니,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오빠들 무서워서. 알아.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언니, 대단해. 혼자 이겨냈잖아. 혼자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도와주셨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2024년 12월, 저는 부산 기장군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부모님, 묘가 있는 곳에서 10분 거리, 30평짜리 아담한 단층집, 마당에는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 매일 아침, 저는 부모님 묘에 올라갑니다. 꽃을 놓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미숙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했다. 남은 재산은 15억 원 정도. 이자 수익으로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큰오빠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1년 후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 오빠는 빚을 갚느라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뿐입니다. 막내 순이는 가끔 찾아옵니다. 언니,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나는 다 있어. 언니, 존경해. 혼자 이겨냈잖아. 혼자가 아니었어. 순이야, 아버지가 계셨어. 요즘 저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35년이 아깝지 않냐고.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은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오빠들은 제가 돈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35년의 헌신이 딸의 도리로 묻히지 않도록 제 가치가 500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형제들이 부모님 부양을 떠넘기고 재산만 노리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법은 결국 정의로운 사람 편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저처럼 김미숙, 62, 35년 헌신하고 마침내 정의를 되찾은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헌신의 가치와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 간의 재산 문제나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